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2대 총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최희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일부에서 전체 판세를 저희가 분석해 드렸고 또 출구조사 결과 전체적인 당의 득표 예상 의석 수를 저희가 전망해 드렸고 이제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를 저희가 주요 지역을 선정을 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함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 이미지도 함께 들으시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제 목소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동작 을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유사명 후보가 52.3%,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47.7%로 경합 지역으로 일단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용산으로 가봅니다. 서울 용산 더불어민주당 강태훈 후보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9.3%로 역시 오차 범위 내 경합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종로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 56.1%,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39.6%로 곽상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 계양을로 갑니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6.1%,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3.8%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화성을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3.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5.8%,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0.3%로 약 3%포인트 차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당 갑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50.8%,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7.2%로 역시 오차 범위 내에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광재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당 을로 갑니다. 경기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51.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8.3%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합이 아닌가? 예, 이어서 경기 수원정으로 갑니다.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54.7%,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45.3% 포인트 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광산을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72.5%, 새로미래 이낙연 후보 17.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사상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50.3%,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49.7%입니다. 거의 1% 차이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관심을 보였던 지역구인 이유는 이 지역은 장전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불출마 선언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지역구로 뽑아봤습니다. 이어서 부산 해운대 갑으로 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 45.5%,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52.8%입니다. 네, 주진우 후보는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서 또 친윤 후보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52.8%로 홍순헌 후보보다 앞서고 있는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경남 양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50.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9.4%로 1%포인트 차이도 안 나는 아주 경합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개표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요 격전지 12곳을 선정을 해서 이미지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관심 있게 보신 적 우리 심평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 양산 양산을의 김도관 후보 네. 지금 리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나 그 분열과 대립이 그 극한을 치닫고 있죠. 예. 이 그 김도관 후보 같은 분은 이번에 만약 당선되면은 좀 더 그 입지가 넓어질 것이고 또 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대단히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아하. 저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패널 나오셨는데 김두관 후보가 당선했다.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배 의원께서는 뭐 뭐니 해도 동작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의 유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 굉장히 초반에는 나경원 후보가 이제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죠. 예, 예. 이재명 대표가 8번인가 찾아가서 유세를 같이 했고 그러면서 당에서도 서울의 전체적인 어떤 판세의 바로미터가 이 동작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서 뒤집힌다면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출구조사의 압도적인 승리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동작을 역시 유사명 후보가 지금 한 5% 정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예측이 결국 민주당이 전략을 짜고 또 거기에 공을 들이고 실행하는 것들이 유효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게 이제 있었다가 어느 순간 또 대통령과 굉장히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동작에 이제 을에 출마를 하게 됐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나경원 대표 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좀 그래도 나경원 대표는 대통령이 좀 챙기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뒤집은 것은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승리다. 상징적인 승리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정정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사상 지역의 출구조사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0.3이었고요.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49.7이었다는 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수희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막 그 사상구가 굉장히 뜻밖의 결과여서 의아했는데 하여튼 그 뒤바뀌었지만 결국 1% 차이는 차이니까요. 0.6% 차이니까요.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저기 여론조사 발표 이제 공표하기 직전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역시 이 동작 을의 경우는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신경을 매우 썼던 서울의 한강벨트의 상징처럼 그렇죠. 되어 있었는데 이 나경원 후보가 무너지면 뭐 이 서울에 그냥 한강벨트는 다시 한번 전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나오지는 그리고 제가 이게 분당 을 이 두 지역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지금 현역은 또 민주당이긴 하네요. 김병욱 분당 을의 경우는 그래도 그 국민의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 분당 을 두 군데를 다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데다가 국민의힘의 이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최종 결과까지 낙선으로 나온다면 정치적 미래가 조금 암울해지는. 아직 뭐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박성태 실장님께서는 저도 동작을하고 저는 해운대 갑이 눈길을 끄는데 동작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박빙이지만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는 중진이고 류사명 후보가 일단 지역도 다른데다가 정치 신인이고 당내 입지도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동작 이 지역구 유권자들 혹시 실리적인 투표를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힘이 좀 빠지면 정치적 위상이 나경원 후보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출구 조사상은 류사명 후보가 5% 가까운 격차를 벌이고 있잖아요. 결과는 모르지만 현재 출구 조사상으로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류사명 후보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 심판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국 행안부 안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들. 그러니까 반윤 이미지가 이제 정권 심판론이랑 이렇게. 그렇죠. 그냥 사실 그 메시지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여당의 중량감 있는 중진 후보를 누르고 된다는 건 이거는 이미 환경이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거세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봐요. 자, 여기서 또 주요 포인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을 지휘한 그 결과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서울 동작을에 이재명 대표가 8번 찾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을 들였는데 그가 또 실제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또 이제
잠재적인 뭐 대선 주자들의 대결이라 하여튼 원희룡 후보와의 대결도 이 조사 결과라면 또 본인 지역구도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 주자로서 또 당 대표로서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개항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죠. 한 거고 또 이제 분당 같은 경우 거꾸로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죠. 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들 예상할 수 있는 이 후보들이 그렇게 지금 대결을 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 원희룡, 안철수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결과로 됐다. 봤을 때는 낙선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욱더 현재 지도부의 어떤 힘이 실어지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더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이제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가 지역구 출마하면서 지역구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또 전국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거기다 또 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 역할을 정말 다 수행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뭐 다음 당 대표까지도 다시 또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아하. 얘기들이 나올 정도라고 예.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그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민주당이 더욱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당내 이제 다른 대권 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렇군요. 볼 수밖에 없는 것 자, 같습니다. 심평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떠한 이번에 승리로 많이 이끌게 되면 이제 조국 대표의 등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을 보시는지. 사실은 말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예. 조국 그 교수가 반드시 그 정계 복귀할 것이고 국회에 출마할 것이고 그 당선되면은 바로 그 대권 행보를 할 것이다고 예측을 했죠. 뭐 그 후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예측대로 지금 그 조 대표가 걸어왔는데. 예. 저는 뭐 어떤 그 정치적 논평을 함에 있어서 그 제가 조금 변칙적인 것입니다만은 약간 저 앞날을 내다 보려고 저는 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이 그 이재명 당 대표도 뭐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뭐 그 사람 됨됨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은 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에 그 비중이 이 쏠리겠느냐. 그런 면에 관해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자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의 그 서사 또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 이 두 가지 그 면에서 볼 때 조국 대표가 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조 대표는 지금 그 자기 사법 리스크를 그 최소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야권의 이 대선 주자로 뚫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 제가 보는 한 조 대표는 다시 그 민주당의 그 복귀를 간절히 바랄 것이고 그 복귀를 해서 두 분이 승부를 겨룬다 그러면은 저는 그 조 대표 쪽으로 성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사실상 최종 판결도 그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대결 구도가 가능할까요? 예. 사실은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있잖아요. 갖고 핵심은 대부분의 파기환송심인데 파기환송심은 그러니까 그 상고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거는 법률 해석을 잘못했어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비율이 제가 최근 걸 보니까 연간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심 잘못됐다. 2심 잘못됐어. 2심에서 다시 판단해. 근데 2심에서 판단하면은 거기에 다시 또 상고를 재상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대법원에 또 올라오고 만약 파기환송심이 된다면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6년 대선 전에까지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만약 조국 대표의 사건이 대법원만 남았잖아요. 파기환송심이 되면 고법 갔다가 다시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시간 가거든요. 세 번의 재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번 총선 결과가
재판의 시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제가 너무 대법관들을 폄훼하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신평 교수님께서 말해서 뭐 제가 전문가니까 뭐 조금 법학자시니까. 더 말씀드리자면은 조 대표의 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인용되어서 그 예.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지금 우리 그 법조인들 시각에서 보면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올해 안으로 이 최종적인 그 상고심이 선고돼 가지고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고요. 예.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법원이나 어떤 무슨 국가기관인 간에 하나의 헌법의 이 작용 밑에 있는 거죠. 예. 헌법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이 조국 대표가 큰 활약을 해서 이 야권이 압도적인 인원수가 당선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발생했는데 과연 대법관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 국민의 심판을 무시하고 이 판결을 상고 기각을 해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한국의 대법관들은 그렇게 헌법 의식이 투철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 하에서는 올해 내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 대표가 일단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고 그러나 이 다른 한쪽인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는 어떤 면에서 조 대표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또 판단이 나면은 이 두 분은 어쩌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제3의 인물이 나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 2심이 엇갈리면 파기환송심 확률이 높아지지만 지금 조국 대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1심, 2심 계속 그래서 파기환송심의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사건이 여러 가지가 병합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법률적 해석이 다른 부분들, 문제가 있다는 소지가 있는 부분만 이제 변호사들의 노력이겠지만 된다면 저도 법조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물론 대법관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파기환송심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고 그건 물론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2심 때 했던 기준을 삼았던 법률 자체가 바뀌면서 3심에서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판단해야 돼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출구조사 결과 받아낸 조국 대표 입장이 이렇게 나왔군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이미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선거 막판에 약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 또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 약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를테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10석 정도 국민의힘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만 이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그 악재가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두 분 역시 지금 당선권으로 나타나는 걸로 봤는데요. 결국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바람과 구도 인물에서 인물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밝혀졌지만 워낙 바람이 거셌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막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근데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야 이제 또 민주당을 탈퇴했던 김종민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한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했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양문석 후보나 그 김준영 후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조치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갔는데 아무튼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대한 부분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분들마저도 지금 당선 가능성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정치 소속 때문에 그러시죠.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는데 생각해 주셔서. 근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불법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감원에서 뭐 이제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또 좀 뭐 당선이 되고 나서도 또 좀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일단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신 네 분의 총평 1분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수희 전 장관께서 말씀 주시죠. 당황스러우십니까? 예, 굉장히 예. 이 뭐 제가 당 지도부의 일원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예. 이게 당장 내일 용산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건가 제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말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방향 기조 그거를 대대적인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정말 이제 그 불통 이미지 불식하기 위해서 정말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특히 여당과의 소통에도 좀 쌍방향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최단시일 내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일단 용산 쪽의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심평 변호사님 1분. 저는 사실은 그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가 썼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이 참패의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차라리 거국내각을 구성해라. 그래서 야권의 협조를 받아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한국은 대단히 기득권 이 집단의 발호가 심합니다. 이것을 기득권의 칭칭 감긴 이 한국을 우리 사회를 풀어내서 진정으로 어떤 공정한 사회를 국가를 만들어 보시면은 퇴임 후에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이미 했습니다. 예, 거국내각 구상하라. 최배 의원님. 제가 하려고 얘기했던 준비한 말을 지금 두 분이서 다 하셨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한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인사 문제들에서 불거진 이종섭 대사나 이제 최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냉철하게 스스로 다시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협치를 정말 국회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국내각을 구상할 정도로 그렇게 추진해야 국민들이 좀 대통령에 대한 믿음감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준 실장님. 그러니까 출구조사대로 결과라면 정말 이례적인 결과고 여기에 대해서 용산은 특히 대통령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되는 게 용산과 여당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용산에 제가 볼 때는 판세 분석도 소통이 안 되고 정세 분석도 소통이 안 됩니다. 예. 도심 속에 섬처럼 돼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일단 소통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단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바뀌길 바라봅니다. 예. 자, 일단 총선 최종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들고 또 용산의 반응, 또 집권 여당의 반응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특집 박정희 한판 승부. 일단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깊은 있는 말씀해 주신 우리 심평 변호사님,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님, 진수희 전 장관님, 우리 박성태 실장님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멤버들과 잠시 후에 또 새로운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